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품서구 3절에서 아빠에 해당하는 명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영상 그리고 강의에서 배웠듯이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 즉 공격과 방어를 담당하는 문장의 오형식 플러스 팔품서구 3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큰 그림, 드론을 띄워서 3차원에서 내려다본 문법을 독파하는 5가지 포맷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1시간 반에 이르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팔품서 593절 즉 593절은 나중에 배운다고 말씀드렸고 팔품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하나하나의 나무를 각계격파하는 시간입니다. 차례대로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형용사, 전치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까지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각계격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셨던 게 있다면 제 강의 중에 있다면 메모를 하셔야 되고 다시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강의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제 영상을 복구하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대로 그리고 바람대로 제 영상을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인용하실 분이 있다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몇 분 연락 받았는데 이렇게 연락을 미리 주시면 제가 강의 영상 그리고 그런 파일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런 자료들을 따로 뽑아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 제가 강의를 잠깐 일신상의 문제를 중단했을 때 시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조동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셨습니다. 제가 진작에 영상을 만들어서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늦어진 점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도 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400여 분 중에 한 분이시라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답글 달아주시면 개인적으로 혹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전화로든 줌으로든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영어를 좀 알려드리고 잡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고 어차피 영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도제식 교육입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친 이런 제자들에게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영어 스승을 누구를 두느냐?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학창시절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과목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는 특히나 문법 자체가 도제식 교육이다 보니까 스승한테 비법을 전수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직독직해를 해라. 어떤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우왕좌왕하지만 어차피 길은 하나라고 믿고 이렇게 정진하는 게 학생의 어쩔 수 없는 방법 중 하나지만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우신다면 어차피 이렇게 배우신다면 자기한테 맞는 스승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자기 방법에 맞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말도 빨리 하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나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강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면적으로 이렇게 다 뵐 수 없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제가 아는 것을 시간, 비용, 효율 이런 걸 다 짜졌을 때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만큼은 이렇게 강의를 만드는 거니까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첫 번째 명사 아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간단히 정리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명사가 뭐였죠? 명사는 지금 말한 대로 아빠입니다. 아빠는 생물학적으로 네모, 즉 남성 수컷에 위치하는 거죠. 아빠는 나가서 맘모스를 잡아오고 회사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벌어다 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장에 적용해 본다면 이 명사 자체가 주인이 되는 제일 먼저 하는 주인공, 연극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 누구죠? 아빠,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할 내용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 주어뿐만 아니라 이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 꼭 보고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 강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고 오세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장이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의가 마침표를 찍으려면 SV V가 있어야 된다. V까지는 해줘야 마침표를 찍는 최소한의 1형식 문장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장의 5형식, 즉 문법을 꿰뚫는 제1법칙이라고 했습니다. SV, 공통으로 시작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5형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영어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드론에서 땅바닥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영어라는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입구와 출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지점을 돌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문장의 5형식, 즉 숲에 해당하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5형식을 보지 않은 사람, 외우지 않은 사람, 그 속에 들어가는 컨비네이션, 1형식은 SV, 2형식은 SVC, 3형식은 SVO, 4형식은 SVOO, 5형식은 SVOC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지금 저처럼 순식간에 5초 안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입에 다셔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입에 달아라. 이 말인즉슨 입 근육이 기억하게 하라. 수없이 입으로 조잘조잘 나불나불 대셔야 됩니다. 주책 맞다고요? 경망스럽다고요? 그런 분들은 언어를 잘 못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처럼 말을 많이 하시고 수다스러워야 됩니다. 진짜 언어를 정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 근육이 지칠 때까지 발음 연습을 하고 입 근육이 지칠 때까지 암기적으로 그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어나 단어나 절 등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를 정복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기술적인 요소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어차피 테크닉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훈련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영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문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첫 번째 공격에 해당하거나 수비에 해당하거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숲을 보는 것. 즉 숲을 보는 것 자체가 문장의 5형식을 얘기하고 문장의 5형식은 크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S, V, OC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 S는 주어를 말하고요. V는 수로 중에서도 영어에서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O는 목적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C는 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가지 구성 성분만 아시면 됩니다. 이 4가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짬뽕하냐에 따라서 5가지의 포맷이 나오는 겁니다. 1, 2, 3, 4, 5라는 포맷이. 그러면 영어가 끝납니다. 이 모든 5가지 요소 안에 문장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6가지, 7가지, 학자에 따라서는 10몇 가지, 20가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영문법에서는요, 그런 격까지 다 걷어내고, 영국 영문법 학자들조차 그렇습니다. 다 걷어내고, 우리 전통으로 돌아가자. 결국 5형식만 붙잡으면 된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문법을 배웠고 저조차도 결국에는 일본의 영문법을 배웠고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굳이 다른 신식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핵심은 5가지.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즉 영문법에서 말을 끝낼 수 있는 방식은 오직 5가지 뿐이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SVOC로 이루어진 5가지 컨비네이션만 익히면 된다. 외우면 된다. 그러니까 입에 달아야 됩니다. 3형식 SVO, 5형식 SVOC 이게 1초 안에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직 SVOC 문장의 5형식을 모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1초 안에 3형식, 2형식, 1형식 해서 SVOC로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혀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반복 숙달하여서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막 목소리를 빨리 하다가 느리게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경시하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평소 해왔던 대로 그 버릇대로 하시면 실패하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문장의 5형식을 모르면 다음 것을 배우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꼭 익히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SVOC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익히면 영어가 끝나는 거죠. 이 SVOC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구성 요소들인 8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8품사가 이 자리에 각각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죠. 와우! 지금 제 말 들으셨습니까? 게임이 끝난다고요. 영어가 끝난다고요. 미로가 탈출이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아마 몰라서일 수도 있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마 구태의연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필요를 기존의 구지식인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굳이 내가 배운 지식이 지금 더 편하고 나에게 밥벌이를 해준다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힘들게 배워서 제 사회화를 이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양 빠지니까요. 자, 제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지금 제 영상을 다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도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명사만 얘기할 거니까 잠깐 몇 분의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일본의 영문법,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영문법을 하도 얘기했더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영문법이 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일본의 영문법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랑 어떻게 관련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봐. 예, 설명드릴게요. 1800년대 중반에 제 영상을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각설하고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신식 문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서양에서 이렇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코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백인들이 자기 나라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합니다. 문 열어라. 문호 개방해라. 우리랑 무역하자. 그게 뭐죠? 이제 무역기를 트긴 하는 건데 불평등하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있어서 그걸 막았지만 어쨌든 일본은 생각이 달랐어요. 군부가 메이지 유신 마지막에 막부 체제라고 그러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군부가 이렇게 일본의 이런 세력 중에 하나예요. 군부 세력, 그리고 정치 세력, 그리고 천황 세력, 이렇게 3대 세력, 세 가지 축으로 일본 사회가 돌아가는데 천황이라는 세력, 절대적인 존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인들과 군부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서양의 문물을 들여야 되긴 하겠죠. 결국에는 군부가 이렇게 몰락하고 막부시대 칼전 사람들이 이제 사무라이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인 세대, 지금 아베 조상들, 이런 정치인 세대가 일본 사회의 제1주축 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메이지 유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사람들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일본 말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아니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회화나 이런 것에선 날이 샜습니다. 나가리죠. 그들이 잘하는 건 바로 독해였습니다. 일본 사람 똑똑하죠? 꼼꼼하죠. 세심하죠. 그러니까 적힌 문서를 보고 그걸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황 이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어를 더 빨리 해독하고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학도 보내고요. 돈을 주고 그렇게 인재를 사오기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시대에는 영문법 자체가 회화나 말 위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독해 위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그리고 시대를 조금 더 더 내려와 보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1905년 결국 나라를 잃죠. 그리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돈 있고 빽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죠. 바로 식민지를 시행했던 더 나은 국가, 더 발전된 근대 국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인 선진국인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수많은 위인들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지식인들, 돈이 있고 빽이 있던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영문법조차도 그들에게 배워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립대 위주로 전국의 대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그나마 있던 지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욕할 게 없죠. 그렇지만 일본 영문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일본에서 영어 문법,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립대나 이런 생겨나는 신흥사립대 주요 교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들이 해방 이후에 제일 최고의 제일 먼저 영어 교육을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선구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들이. 근데 그들이 배운 게 뭐였다? 서구에서 배운 영문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일본에서 배운 영문법. 그럼 그들의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영어에 크게 진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풋의 영역인 reading과 그리고 listening 영역이 있고 output의 영역인 speaking과 writing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output을 내야 되는 게 언어라고 한다면 현대 언어의 특성이라면 즉 speaking과 writing을 해야 되죠. 근데 이 speaking 차원에서 일본 영문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왜? 일본 영문법을 가르쳤던 일본 교수들이 영어를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 제자들인 해방 전에 유학을 했던 대한민국 그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을 가르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발음도 후졌지만 어쨌든 스피킹은 날라간 거예요. 그나마 잘했던 것이 독해, 읽기 능력과 그리고 문장을 쓰는 것, 이렇게 해독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영문법을 규정짓는 2가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1세대를 거쳐서 2세대, 3세대 제자들을 길러내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문법 위주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역시 일본처럼.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발음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했다? 독해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 영문법이라든지 수많은 책들이 70년대, 80년대 나온 책들을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고 일본의 잔재예요. 그 안에 책들을 보면 다 한자예요. 한자로 되어 있고 독해를 못하죠.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서 좀 풀어도 되는데 어렵게 되어 있어.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 자체가 공식과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구획화시키고 나눠서 외우기 쉽고 그게 바로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중에 잔재 하나가 대표적인 예로 진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행형이라는 문법은 없고 그 ing나 pp 형태 ed로 쓰인 건 전부 분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애초에 진행형이라는 문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이고요. 오류고요. 그런 일본의 오류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배웠던 것들이 대한민국 신흥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계속 2세대, 3세대 거치면서 그런 영어를 똑같이 배워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는 2000년 이전의 영어와 2000년 이후의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대 영어를 지금 대한민국 제대로 구사하게 된 게 불과 20년이 안 됩니다. 스피킹 위주 그리고 라이팅을 제대로 쓰고 말을 하고 말을 시키고 이게 불과 20년이 안 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문법에 함몰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못 냈던 거죠. 말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함몰된 교육조차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법에 오요소, 그 문장의 오형식을 내라. 못해서요. 8분서 5, 3절을 한번 대봐라. 10년을 영어 배웠는데 뭐 못하냐? 못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제가 물어본 제자들은 다 못했습니다. 침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자,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스승에게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스승, 즉 일본의 영문법을 배운 스승에게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저는 영어를 공부했던 거죠.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유학을 가시고 그리고 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시고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외국에서 테솔 자격증을 가져오신 분들, 석사, 박사를 하신 분들 전부 다 모여서 집단적 지성으로 인해서 2000년 이후에는 비로소 우리나라 영어가 서점에 보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책들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지고 강조하는 것들이 분방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제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90년대랑 2000년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8분서 5, 3절이나 문장의 오형식은 일본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잔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본이 잘하는 게 뭐라고 했죠? 구획화, 계획화, 그리고 도식화 시키는 거라 그랬죠.
일본이 제일 잘했던 게 바로 이 영문법 틀 안에서 도식화 그리고 계층화를 시킨 겁니다. 팔품사 5.3절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을요. 다만 그들이 이 중에서도 다 깨닫지 못했던 이 진위는 바로 이들 사이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가계도처럼 뭐가 더 중요한지 명사 동사가 더 중요하고 전치사 접속사가 제일 덜 중요하다라는 이런 함의에 이런 진위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20분 동안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주절주절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내뱉는 말이 혹시 거짓이 있다면 제가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I may be wrong. 그러니까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토의를 해볼 그런 의향이 있으니까 열린 자세로 한번 인터랙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제식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법에 대한 절대적 진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요. 영어를 가르치는 저 서양의 나라도 마찬가지냐? 서양은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법을 가르치는 게 체계화되어 있고 그들 나름의 어차피 그들 자기들의 언어기 때문에 가르치기 훨씬 쉽죠. 문화도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배워온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내가 철학이 들어가서 나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도제식으로 느낄 겁니다. 이 스승 저 스승 다 다르실 거예요. 과외를 해봐도 이 선생 저 선생은 다 스타일이 다르죠. 가르치고 그리고 강조하고 그리고 내뱉는 말 언어 자체가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가 좋으시냐에 따라서 배우시면 되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학원이 없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영어를 배우기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혹시 교포분들이나 지금 미국에 사는데 영어 급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실력에서 조금씩 향상되고 언젠가는 영어를 독립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꼭 붙들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팔품사 5.3절 지난주에 배웠죠. 5.3절을 일단 떼고요. 팔품사 8가지 품목이라 그랬습니다. 이 품자가 뭐다? 물건 품자입니다. 물건을 나타내는데 8가지 물건 품목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1세대 뭐였죠?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그리고 그들이 명사와 동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란적 쌍둥이가 태어났다. 남자인 오빠 형용사와 여자인 부사가 태어났고 몇 년 뒤에 명사, 동사가 또 부부 금슬이 좋았는지 이란선 쌍둥이를 또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인 전치사와 여동생인 막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8명이 있고 1세대, 2세대, 3세대로 묶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 순서대로 중요하니까요. 유일하게 감탄사만 쇼핑을 좋아하는 쇼핑 중독자 이모라고 비유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쇼핑만 한다고 그랬죠. 나가리입니다. 자, 감탄사.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배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감탄사까지도 다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개론, 즉 각계전투의 첫 번째 명사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셔보시죠. 명사는 뭐죠?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름 명자예요. 그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명사라고 지칭합니다. 문장 안에서 아빠로 쓰이죠. 근데 아빠뿐만이 아닌데 어쨌든 봅시다. 다음 장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는 function입니다. 모든 품사에는 왜 서양인들, 즉 서양인들의 조상인 상인들은 물건을 팔 때 있어서 자기 저장고에다가 8가지 품목의 라벨을 붙여서 레이블을 붙여서 선반에다 8개로 나눠서 놔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efficiency,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시간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물건을 마구잡이로 섞어놓으면 찾기가 힘들죠. 그럼 정작 팔아야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organized, 조직화되고 구획화되고 정리된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상인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time도 punctual, 정시에 계약하기로 한 그 정시 계약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정확한 사고방식, 그들이 수학적, 과학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런 요인들입니다. 여담이지만 그걸 알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라벨을 다르게 붙였다면 그들 라벨에 담긴 의미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여기서도 접근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명사라 불리는가? 명사의 정의는 압니다. 모든 학문은 정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은 제가 정의로 시작하는 겁니다. 명사 정의는 뭐다? 세상에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그럼 두 번째 역할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들이 가진 존재 이유가 뭔데? 존재 이유. 얘들이 왜 존재해야만 하지? 펑션이 뭐야? 그랬더니 바로 명사란 문장 안에서 바로 문장이란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문장의 오형식 떠올리세요. 마침표로 찍을 수 있는 문장 안에서 주어 또는 보어 또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까 아빠라고 했죠. 네, 아빠. 아빠는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전부 S로 표현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뭐까지 달았죠? 보어랑 목적어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이게 최종 답입니다. 명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장 안에서 주어 또는 보어 또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반드시 돌려서 기억하시고 되뇌이시고 입으로 내뱉으셔야 됩니다. 입의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뭐라고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주어뿐만 아니라 보어, 목적어. SVOC 중에서 뭐가 된다? 이거 다 되는 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대명사도 명사랑 똑같다 그랬죠. 왜? 대신할 대자만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도 SOC가 되는 거. 똑같은 정의가 나올 겁니다. 쉽죠? 이 V는 뭐다? V는 오직 엄마 자리예요. 엄마 자리. 엄마. 그러니까 즉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빼고 아빠랑 삼촌이 SOC가 되는 겁니다. 바로 1세대인 명사 대명사가 바로 SOC를 하고 V는 바로 엄마. 보세요. 1세대만으로도 문장이 되죠. SVOC가 다 차죠. 이게 바로 명사 대명사 동사를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에 대한 가중치를 가르치지 않는 책이나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헛공부하신 겁니다. 다시 영어를 배우셔야 되죠. 반드시 탈품사를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영어라는 ESVOC가 들어가는 오형식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 큰 그림 안에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만 지금처럼 제가 명사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대명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동사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면 영어가 끝나는데 말이죠. 이 쉬운 것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SVOC, 즉 문장의 5가지 포맷만 잡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장 넘어가죠. 그렇다면 다음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종류라는 것은 이 명사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위 subtext를 공부하는 겁니다. subcategory. 자, 카테고리를 공부할 때 하위 카테고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크게. 저는 특히 대칭을 좋아합니다만 2가지 쌍을 이루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말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죠. 중국, 한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들을 보고 혼자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성문 종합 영어를 혼자 7번을 독학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에 대한 문법을 더 이상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던 그 책 안에는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옥편을 찾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형에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학교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도자가 갈급했는데 학교 영어 선생님밖에 물어볼 사람이 당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한자어다 보니까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학교 수업을 들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학교 수업에 좀 들었는지 어쨌는지 역시나 다시 책을 비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드릴게요. 이게 가능할 가짜예요. 산수할 때 산자예요.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안일 불자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쉽게 풀어서 볼게요. 가산이란 말은 즉 계산이 가능하다. 셀 수 있거나 불가산. 셀 수 없거나.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명사는 크게 종류가 2가지예요. 뭐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간단하죠. 이걸 어려운 말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가산명사부터 가보죠. 셀 수 있는 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렸더라 기억하시나요? 보집, 고추물, 보집, 고추물 따라 하십시오. 10번씩. 보집, 고추물, 보집, 고추물, 보집, 고추물. 자, 주입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지겹게 해오셨지만 싫어했던 주입식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잡고 가셔야 됩니다. 뿌리를 잡고 가시면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나 문법책을 펴셔서 제 영상에 입각해서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이 녀석이 강의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검사를 하려고 여셔도 됩니다. 동기가 어찌됐든 저는 그걸 모르지만 펴졌을 때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건 맥락입니다. 맥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 맥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든 시험, 말하는 어휘, 실생활 영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틀리셔도 되는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을 듣는다면, 제 강의를 듣는다면 꼭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아셔야 되는 것만 제가 강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시간이 긴데 말이 빨라지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집, 고추물을 익히셔야 됩니다. 셀 수 있는 것 보집, 셀 수 없는 것 고추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씩 가보죠.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보집은 뭐고 고추물은 뭘까? 하나씩 보죠. 첫 번째 가산명사입니다. 그쵸? 보집이 있네요. 자, 보라는 말은 보통명사고요. 집은 집합명사를 말합니다.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자, 보통명사는 뭘까요? 말 그대로 common, general 한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명사를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모든 것. 책상, desk, chair, 의자, computer, 컴퓨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물을 얘기할 때 TV 이런 것들. 이게 다 일반적인 보통적인 명사인 겁니다. 쉽죠? 그럼 다음은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하나 더.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네요.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일반 명사 중에서, 즉 보통 명사 중에서 scissors, glasse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ESS가 붙었죠. 여러분들 영어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scissor는 가위고요. 이거는 안경이죠. 안경. glasses. 안경입니다. 자, S나 ES가 붙으면 뭐죠? 복수 형태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면. 그쵸?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이 단어를 굳이 제가 꺼집은 건 아닙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랬을까요? 무엇을요? 이들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서양인들의 철학을 반영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되도록. 자, 서양인들의 조상은 누구라 그랬죠? 상인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크레타 섬에서 수천 년 전에 중개무역을 하던 그들이 바로 오늘날 서양인들의 조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서양인들의 조상, 영어를 쓰는 알파벳을 쓰는 사람들의 조상이라 볼 수 있죠. 이들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동양의 동경문화와 다릅니다. 상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 대비의 효율을 따집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이 정도 이익은 남겨야지. 이거보다 덜 팔면 이익이 남지 않지. 이런 생각에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게 바로 상인들이었죠.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단수, 술을 살 수 있고 술을 살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술을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치울 수가 있거든. 상인의 입장에서. 좋아. 근데 술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다음 챕터에서 말할 고추물,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들은 살 수가 없어. 물 살 수 있습니까? 물질명사거든요. 물. 그리고 불 살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 만지면 잡혀집니까? 잡혀지지도 않아. 특정한 형태가 없거든. 개체화되어 있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팔아먹고 셀 수 없는 것들은 셀 수 있게 만들어서 팔아먹자가 바로 상인의 심보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상인이 됐다고 한번 정신승리로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이 상인입니다.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에 날이 있네. 날이 두 개가 섞여야 하나의 가위가 되는데 날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걸 scissor라고 합니다. 날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로 가위가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거든. 그래서 두 개를 붙인 겁니다. scissors. 두 개가 있어야지 지렛대 원리로 잘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팔아먹는 건데 어차피 상인의 마인드에서는 한 개를 팔아먹나 두 개를 팔아먹나 나는 내 알 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S를 떼고 날 하나라도 팔면 이문이 남는 겁니다. 어차피 2시간 걸려서 가위 사러 오는 사람이나 4시간 걸려서 사러 오는 사람이나 어째 상인의 입장에서는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재고를 소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를 두 개로 한꺼번에 세트로 파는 것보다 하나씩 낱개로 파는 게 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나를 두 개로 팔면 1,000원인데 1달러인데 만약에 시절 한 날개로 팔면 550센트 5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완벽한 시절을 살 수 있죠. 근데 1,000원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도 팔면 그게 더 빨리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원만 있어도 살 수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날 하나 시저도 팔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걸 하나 살려면 결국 두 개를 사거든. 현대로 오면서 이게 S가 붙여서 결국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S가 붙여서 seizures에서 가위에 이런 명사로 굳어진 겁니다. glasses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짝눈 되거든. 어차피 하나 살 사람들은 두 개 산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하나씩 팔았어요. 왜? 시력은 내가 알 바 아니거든. 네가 알 바지. 사는 사람이 알아서 챙기는 겁니다. 상인은 어쨌든 팔면 장땡인 거예요. 이기적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개인주의는 현대인의 개인주의는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알 바 아니에요. 팔면 그만이야. 그런데 어쨌든 현대로 오다 보면 기능적 차원에서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안경이라는 게 두 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glasses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연스럽게 복수로 돼서 복수동사 are로 밖에 못 받는 겁니다. scissors are, glasses are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양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다음은 집합명사로 가보죠. 집합명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만 다 읽으시면 됩니다. 문법책을 보시면 다 나온 내용이니까 이 맥을 그대로 잡고 문법책을 보시면 모든 문법 지식이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원하는 대로 취사해서 그 지식을 선별적으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명사는 뭘까요? 집합명사. 말 그대로 집합입니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집단이죠. 집단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바로 집합명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1번, 2번, 3번으로 알기 쉽게 구분해 놨네요. 이 집합명사에는 총 3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원류라고 하죠. 첫 번째는 family 형태의 집합명사가 있고, 두 번째는 the police형의 집합명사가 있고, 세 번째는 cattle형의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family는 가족이란 뜻이고, the police는 경찰이라는 소리고, cattle은 가축, 소나 말 이런 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얘기합니다. 가축을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다 집합이랍니다. 다 집합입니다. 자, 혼자서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요즘은 가족 될 수 있죠. 1인 가족. 그렇죠? 1인 가정. 그렇지만 어쨌든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은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누구? 나와 나의 아내 또는 나와 나의 동생.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한 집합이어야 됩니다. 제 말 맞습니까? 그런데 패밀리 형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면 더 쉽습니다. 패밀리 형태는 집합형이니까 어차피 복수란 말이죠. 집합은 다 복수라고 의미가 딱 함의될 것 같아. 근데 가족을 하나로 묶으면 이게 family를 만약에 집합으로 보면 이 집합이 하나의 단수가 되는 겁니다. family is 이렇게. 왜? 2명이든 3명이든 우리 가족은 하나의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수 동사로 단수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합명사의 함인데 이게 이 패밀리형은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군집의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군집이 뭐냐면 개개인의 인디비주얼하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family are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뜻이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는 우리 가족은 이다. 우리 가족을 하나의 의미로 이 화자가 사용한 겁니다.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단체로. 근데 이거는 패밀리 구성원이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다 있잖아요. 각각 하나의 의미로 패밀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 동사를 쓴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에서는 이걸 군집 명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집합명사 또는 군집명사라고 이렇게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맥을 잡아 들어가십시오. 군집이란 말은 집합명사 패밀리 형태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죠. 다음은
the police 형태의 집합명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반드시 더자가 있어야 돼요. 더자가 있어야 되고 더자가 붙고 이 police 형태는 따르게 복수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he police are 복수 동사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수니까요. 복수 only. 복수만 되는 겁니다. 더 빼시면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the police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뭐 성직자 clergy, the clerg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문법책 보시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근데 어쨌든 police 정도만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police는 반드시 are 복수라는 거. 단수로 굳이 쓰고 싶으시면 policeman 하면 됩니다. 자, policeman 아시죠? policeman. 그러면 policewoman도 있어요. policewoman도 원래는 있는 건데 우리가 안 쓰죠. 여경. policewoman. 그러니까 policeman 플러스 woman이 바로 police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단체를 지칭하는 더자가 한정해서 붙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문법책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익혀보시고요. 자, 이게 바로 더 폴리스 형태였고 마지막 캐럴 형태가 있습니다. 캐럴. 이게 가축이라 그랬죠. 가축의 형태는 간단합니다. 앞에 뭐 더나 이런 거 안 붙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복수입니다. 이것도 복수고 이거는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고 이랬다면 이건 복수밖에 안 됩니다. 캐럴 are 이렇게 문법책 보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맥을 잡는 공부에 있어서 명사 잡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산 셀 수 있는 거에 대해 배웠다면 그 다음은 셀 수 없는 것도 한번 배워보죠. 보집했습니다. 불가산, 즉 셀 수 없는 것은 고추물이 있습니다. 자, 고추물 해보죠.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를 말합니다. 보직, 고추물 외우셨죠? 고추물, 고유명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를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 세상에 하나뿐이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에펠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 뉴욕, 파리, 서울, 도쿄, 이런 것들, 런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다 대문자로 쓰여서 대문자라는 표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표시를 유일하게 주는 겁니다. 대문자로 쓰여서 어쨌든 명사로 셀 수 없는 거죠. 셀 수 없으니까 전부 단수로 받는 겁니다. is 이렇게. 셀 수 있었다면 복수 동사인 are로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전부 단수입니다. 셀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단수.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하나 더 이제 후에 밑에 내용 보시면 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고. 추상명사. 추상명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information. 말 그대로 추상적 관념입니다. 정보. behavior. 행동. progress. 진척. 비자 스테러스라든지 status. 상황, 상태, 현 상황. 그리고 재미, fun. 다 추상적인 관념이죠. 재미있고 재미없고, tired, 지루함, 이런 거. 그리고 시간도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s가 붙나요?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있으면 s가 붙겠죠. 붙습니까? 붙은 거 보셨어요? 물론 이 times에 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times의 이 뜻은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이미 이 뒤에 뭐가 붙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뜻 되었다. 원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추상명사의 뜻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요 밑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들에게는 s가 붙지 않습니다. 왜? 셀 수 없으니까 애초부터. 불가사는 뭐다? 애초에 단수밖에 안 되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자, 다음 마지막 물질명사로 가보죠. 물질. 자, 의외로 물질명사를 고유랑 추상을 아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쉽거든요. 말이. 그죠? 근데 물질명사를 아는 사람들은 물질명사를 정의해봐 했을 때 한 번에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물질 뭔데? 그냥 물질 아니야? 그냥 물질이 뭔데? 물질을 정의해야지. 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질명사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물건, 상인들의 물건이죠. 물건의 재료 중에서도 원재료 얘기하는 겁니다. 원재료 익히세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되는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재료가 되는 물질. 이게 바로 물질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정한 형태가 없다. 추상과 같은 거예요. 형태 없어. 일정한 형태가 없고 두 번째 뭐예요? 개체화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서 개체화시켜 놓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바로 물질 명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화 옛날에 봤던 오원소 같은 거죠. 오원소. 땅불 바람 뭐 이런 거.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몇 개 예로 들어드리는 게 좋으니까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개념 싸움입니다. 공부는요. 자, 볼게요. 뭐가 있냐면 뭐 불, fire. 또 뭐가 있을까요? 물, water. 그리고 뭐 coffee. 커피가 원재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butter. butter. 다른 음식이 되기 전에 물질이죠. 그리고 sugar. 설탕. 그리고 salt. 원재료가 되죠. 이걸 다른 걸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그리고 oil. 오일도 가공을 할 때 딴 걸로 되죠. 그리고 뭐 와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인도 이들에게는 물질이거든요. 포도주, 와인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아, 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만질 수 없고 특정한 형태가 없구나. 물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질 수 있다는 말은 특정한 형태를 띱니까? 없죠. 특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상인들은 아까 내가 제가 어떻게 얘기한댔죠? 셀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한 개, 두 개 감맥에서 팔았다니까? 그래서 복순위, 단순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에는, 이 불가사에는 셀 수가 없어서 전부 단수 처리하니까 애초에 얘들은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셀 수가 없으니까 단수로 받은 거야. 그런데 상인이 누구냐? 이 위대한 백인의 종족의 조상 상인이 누구냐? 이게 바로 개척 정신 아니겠습니까? 프론티어 정신. 셀 수 없는 이렇게 불가산적인 것도 뭐든지 셀 수 있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앞에 단위를 달아서. 어떻게 되는데? water를 팔 수 있는 단위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하든지 a bottle 우유병 바틀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리잔에 판다든지 해서 살 수 있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양을 나타내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 앞에 뭔가 형용사를 붙여서 이것조차도 셀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팔아치워버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커피 어떻게 얘기합니까? 커피라고 얘기합니까? 틀려요. 콩글리시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Can I buy you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왜? 커피가 컵에다만 팔잖아. 만약에 글래스다만 팔았다면 a glass of coffee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테이크아웃점에서 a cup of coffee 하죠? 그렇죠.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위로 물질을 담아서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렇죠? 버터는 네모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a loaf. 빵각도 비슷한 거예요. 덩어리죠, 덩어리. 덩어리처럼 잘라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bread 같은 것도. A loaf of bread. sugar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캔에다만 팔면 a can of 캔에다만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팔아치워버립니다. 이 물질은 바로 이런 수량의 개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문법책 보실 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아마 근데 이렇게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십 년 된 문법이기 때문에 배워보신지 아마 과거에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다. 아, 근데 이런 거구나. 한번 개념을 잡고 맥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지금 이땐 겁니다. 지금 이 계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제가 별표에서 마지막을 채워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당신 선생님 말한 것처럼 가산 명사는 전부 팔아치울 수 있다고 쳐, 상인들이. 근데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아까 물질 같은 경우는 네가 방금 답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미 답을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전부 다 단수 처리만 한다면 내가 본 단어들 중에서는 아까 times처럼 time에 s가 붙은 것처럼 분명히 복수 형태가 돼 있는 것도 있던데 제가 뭐라고 했죠? 복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형태. s나 es가 붙으면 형태를 가진 거잖아요. 형태. 복수 형태를 가진 단어들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바로 문법책을 펴시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뭐 어떤 문법책들은 4페이지, 어떤 문법책들은 8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쫙 설명해 놨습니다.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취소해서 선택하시기 쉽게 제가 간단한 이유를 들어서 계층화 시켜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모든 셀 수 없는 이것들.
셀 수 없는 이 모든 것, 고유추상 물질조차도 결국에는 보통 명사화가 된다 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 문장이 바로 답입니다. 앞에 셀 수 있는 것, 가산명사에 뭐가 있다 했죠? 보집, 보통명사, 집합명사가 있다 했죠. 그 보통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명사 셀 수 있잖아. 그쵸? 있다. 이게 고유든 추상이든 물질조차도 결국에는 보통명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유명사를 보통명사화 시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에디슨이나 누구랄까요? 에디슨으로 하죠. 발명한 오늘날 GE Electric, GE를 만든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고유명사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는 S나 ES가 붙을 수도 없고, 붙을 수 없다는 말은 당연히 앞에 관사가 붙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셀 수 있으니까 어와 그리고 또는 S나 ES 같은 단수 또는 복수가 붙는다는 소리죠. 가산명사에는. 불가산명사에는 어와 on 또는 S나 ES가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고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쉬워서 제가 아마 스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죠? 이건 정말 기본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유명사에는 당연히 셀 수가 없는 역이 속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는 고추물은 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나 on이나 단수 취급이나 S나 ES가 붙을 수가 없어. 근데 문법책을 봤더니 아니면 어떤 책을 봤더니 My son wants to be an Edison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빼야지. 에디슨이라고 해야지. 셀 수 없다며. 이거 안 된다면서. 근데 이거 되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바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입니다.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원래 뜻은 에디슨인데 이 앞에 관사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에디슨과 같은 사람. 주로 훌륭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범죄자 할 때 절대 당부시던 말 안 하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I wanna be like 이순신. 그렇죠? wanna be like an 이순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이란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삼성, LG. 세상에 하나뿐인 거죠. LG. 우리나라가 대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브랜드입니다. 자, 아내에게 묻습니다. Which one do you want? A Samsung or LG? 삼성이나 LG 앞에 관사가 붙었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 고유명사잖아. 이 앞에 붙이면 안 된다면서. 이때 붙은 이 붙이면 또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된다? 삼성 제품, 뭐뭐의 제품이란 뜻입니다. 삼성 제품 살래, LG 제품 살래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이거는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굳이 원어민이 할 때도 이게 잘 흘려듣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회화라든지 이렇게 미드 보시면 확실히 관사가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유명사들이 이렇게 관사가 붙어서 보통 명사와 즉 셀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고 셀 수 있을 때는 대신에 뜻이 달라진다는 거. 뭐뭐 같은 사람 또는 뭐뭐의 제품 또는 작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문의 사람 문법책 보시면 그런 세세한 문법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자, 명사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느긋하게 천천히 하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추상명사도 그러면 이렇게 물질명사 보통화 될 수 있는 거야.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times라고. 그쵸? time 추상이야. 시간. 근데 s가 붙으면 times라고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시기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시기. 그쵸? 바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상명사도 이렇게 뜻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S나 ES가 붙으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발전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물질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 아까 fire라고 제가 했는데 fire는 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물질 명사예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원재료가 되는 거죠. 불로 발전기도 돌리고 에너지도 만드니까요. 그쵸? 원재료입니다. 그 원재료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게 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a fire도 할 수 있고 s 붙여서 fires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 돼?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인데 왜 어나 es가 붙어? 왜 그럴까? 바로 뜻이 바뀝니다. 불이라면 뭐가 되죠? 화재. 뜻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뀐다는 거. 파생된 뜻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결국 고유든지 추상이든지 물질이든지 결국 궁극적으로 당신이 말하고 있는 화자가 원한다면 그 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통 명사화시켜서 관사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점이 뭐냐? 요점을 알아야죠. 가산이든 불가산이든 그러니까 즉 보집, 고주물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전부 다 셀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셀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on 또는 s 또는 es가 붙을 수 있다는 소리죠. 뜻이 바뀔 뿐. 그러니까 그 뜻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반드시 익혀둬야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가산명사는 셀 수 있고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다고 배웠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ultimate 하게는 전부 다 보통 명사화, 즉 셀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죠. 오늘은 제가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였네요. 자, 여러분 제가 느긋하게 오늘은 정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쉽죠? 앞에 20분 넘게 제가 좀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순수하게 얘기한 시간은 한 36분에서 35분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사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제가 하나 더 표현하자면 지금 잠깐 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 더 떠오른 게 있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강의하다가도 학생들한테 잠깐 그만은 다시 하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도 그렇네요. 중언부언해 더 죄송합니다. 자,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굳이 또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문법 용어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팔품사를 대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팔품사를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아까 말했던 관사라든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한정사. 이거 무슨 말이야, 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다 이런 말들 때문에 팔품사 속에 전부 다 사자로 표현되잖아요. 한자 문화권 안에서.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일본인들이 제 강의를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일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면서도 동시에 좀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의 법칙은 있었어요. 어쨌든 한자 문화권 안에서 자기들이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바들은 분명히 했지만 자국인조차도 문법을 어려워했을 정도로 이 한자 문화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뭘로 끝났죠? 사자. 이 뒤에 가면 제가 가르쳐드릴 4대 준동사 보세요. 동명사, 투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뭘로 끝나죠? 다 사자. 지금 나이란 게 몇 개입니까? 팔품사 말고도 지금 7개를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넣는데 더 됐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팔품사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 중에 몇 개가 꼭 섞여 있다니까 학생들이 얘기할 때. 왜 헷갈리거든.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줄까요? 당신들은 알지만 그게 지식의 저주의 늪에 빠진 겁니다. 선생님들은 알지만 학생들은 몰라요. 이걸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는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순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팔품사를 먼저 외우게 해서 체계를 잡아놓으면 팔품사에서 배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팔품사가 아니라는 뜻이 되죠. 이게 팔품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관사는요. 우선 여기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이
한정사라는 용어입니다. 한정사. 문법책을 여시면 각자가 가진 문법책을 한번 집에서 열어보세요. 한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정하다 말이 바로 영어로 limit입니다. 우리 limited edition 아시죠? 한정판.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백 살거나 한정판 정말 좋아합니다. 가격이 천정부지예요.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것들은 굉장히 명품족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는 제품을 limited, 즉 한정판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 limit이 바로 한정이란 뜻인데 뭐를 한정하느냐?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한다 해서 한정사예요. 주인공의 명사잖아. 주인공을 오직 한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정한다? 앞에서 또는 뒤에서.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정사라는 말은 크게 보면 형용사인데요. 꾸며주는 말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 종류에 뭐가 있냐면 이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럼 이 한정사를 알면 뭐가 보이느냐? 첫 번째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이제는 사사하다가 격도 나오네. 자 1번 2번 3번 이것만 알아두세요. 소유격은 뭐뭐의, I, my, me, mine 할 때 그 my, you, your 할 때 your, 그리고 he, his 할 때 his, she, her 이런 거. 뭐뭐의,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뭐뭐의. 이 의자가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정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형용사는 원래 꾸며주는 말이고. 그리고 관사는 뭐냐면요. 관사는 종류가 두 가지야. 부정관사, 그리고 정관사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정관사는 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정관사는 또는 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안일부자의 정할 정자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의, 아무렇게나 정하는 또 다른 랜덤의 하나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정관사,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뭘까요? 에펠탑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The Eiffel Tower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를 표현할 때, 맥도날드 표현할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지금 말하는 사람인 나와 얘기를 듣는 너 2인칭 사이에서 서로 알고 있는 맥도날드야.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맥도날드거든. 그러니까 야 2시에 우리 그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 정해진 하나죠. 그러니까 Let's meet at the McDonald'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해졌을 때,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 뒤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명사가 따라 나오죠. 한정한 겁니다. 이 한정사를 알면 방금 부정관사, 정관사, 관사 이 세 개가 날아가죠. 다 한정사 안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외우세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동사할 때 4대